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발빠르게 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는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네. 네. 자, 오늘도 첫 번째 뉴스, 중요한 뉴스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치권 소식이네요. 일본에서 중의원 보궐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네. 도쿄하고 혼슈, 그다음에 규슈 세 곳인데 여기는 모두 그 자민당이 의석을 갖고 있던 건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보선이 치러졌고요. 그런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두 곳은 아예 그 자민당이 후보를 내지 못했고요. 이제 혼슈에서만 후보를 냈는데 여기서도 득표율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입헌민주당 그 후보가 근 59% 득표, 자민당 후보를 근 18%포인트 제쳤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굉장히 그동안에 뭐 그야말로 보수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민당 무패를 자랑했는데 96년 이후에 그야말로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집권 자민당이 전패를 해서 좀 위기에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곳에는 그 기시다 총리가 선거 그 공고 나고 나서 두 차례나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본 언론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기시다 정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민당 중진위원 얘기가 지지층이 떠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로는 다음번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9월에 자민당은 이제 총재 선거를 하는데 일본은 의원내각제 때문에 이제 집권당 총재가 이제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죠. 그래서 네. 9월 총재 선거 때 기시다 불출마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전승한 당에서는 그렇다면 입헌민주당은 지금 중의원 네. 해산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자민당이 지금 해산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해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상태인데 저는 뭐 기시다 정권 지지율이 지금 거의 바닥에 그야말로 퇴진 수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정치권 상황, 또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또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는지 첫 번째 뉴스로 전해주셨고요.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러시아 간 자산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건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격화 되나 봅니다.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지금 동결시켰던 러시아 자산을 이제 몰수하겠다는 얘기들이 네. 계속 나왔었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이터가 어제 전한 걸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하고 이탈리아 기업의 그 러시아 자회사를 자기네 그 가스프롬 국영에너지사의 그 밑으로 집어넣은 이른바 임시 외부 관리를 하는 포고령을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유럽연합이 즉각 반발을 합니다. 국제법 규범을 무시하는 또 다른 증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가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이걸 철회하고 해당 유럽 기업들하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좀 이렇게 약간의 여지를 좀 뒀습니다. 네. 푸틴 포고령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탈리아 남방 기업 하고요. 아리스톤이라는 회사하고 독일 가전사 BSH 네. 이 러시아 자회사를 가스프롬 계열에 있는 그 회사에 임시 외부 관리를 맡긴다는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이 이탈리아 회사는 정말 깜짝 놀랐다. 대책을 모색하겠다 하고 지금 이탈리아 외교장관도 로마에 있는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고 나서 독일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좀 어떤 그 법적인 그런 시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의 움직임은 어떤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푸틴의 최측근이죠. 메드베데프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선언을 했네요. 이 사람은 푸틴이 그 헌법 때문에 대통령을 계속 못하니까 이제 한동안 이른바 바지 대통령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데 이 사람이 그 푸틴 그거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텔레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네. 러시아 안에 있는 외국 자산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이 우리 자산을 몰수하면 우리도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보복이란 그런 표현을 거듭 썼고요. 그러면서도 러시아에 사실 그 서방 자산이 그렇게 서방에 있는 것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대칭적인 보복이 어려울 수 있다. 한계를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서방이 국제법하고 러시아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몰수를 하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우호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 법 체계를 일부 손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 어떤 그런 싸움, 자산권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보복이라는 걸 강조했고 그걸 위한 법적 토대. 예. 네. 자, 러시아는 이 유럽연합의 LNG 제재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유럽 산업에도 불리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 이런 경고를 했네요.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14번째 제재 패키지를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LNG를 포함시키는 걸 지금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일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이미 러시아 석탄하고 석유는 원유는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LNG는 계상에 넣으려고 몇 번 했다가 카드로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쓰려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뭐 가만히 안 있죠. 크렘린궁 대변인이 지난 토요일 브리핑을 하면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장애를 극복할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유럽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LNG는 지금 미국이 유럽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시장 싸움의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오늘 러시아 얘기가 좀 풍성하네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브링컨이 이제 중국 다녀왔죠. 네네. 근데 여기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이 브링컨이 중국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압박을 여러 가지로 넣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물론 중국도 발끈을 했는데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면서 계속 중국하고 협력을 강화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에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서 공격을 주고받았다. 외신 보도인데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전쟁이 좀 양상이 조금 좀 이렇게 근본적인 경제 인프라를 부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날 심야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그 자국 에너지 인프라를 또 공격을 했는데 뭐 미사일까지 상당히 이제 발사를 했는데 뭐 요격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히 유럽 연합에 공급되는 가스 시설도 표적이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 가스프롬이 유럽에 지금 계속 가스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네. 가스를 통해서 가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게 그야말로 약간 좀 이제 전쟁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건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계속 어떤 얘기 글쎄요, 나오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지난 주말에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걸로 그렇게 러시아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서로. 네. 그래서 일부 뭐 좀 이렇게 그 피해도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분석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중에도 러시아 국영 그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어떤 한계에 이른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공급하는 계약이 올해 말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걸 갱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갱신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것도 이제 전쟁의 양상을 조금 좀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또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미 장기전이지만 중동 쪽에 많은 시선이 좀 쏠리면서 그동안에 조금 좀 네. 묻혀 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은 뭐 일어나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많이 이런 뉴스에 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블링컨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서 새 관세법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 나왔네요. 블링컨 장관이 지난주에 사흘간 중국을 방문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과잉 생산 문제, 그다음에 뭐 대만 문제, 뭐 남중국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시진핑도 만났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양쪽 간의 그런 그 어떤 그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그 브링컨 방문 와중에 그 전인대가 그 새 관세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수출입 관세라든가 조항들이 많은데 특히 17조가 이제 외신들이 주목을 합니다. 이게 중국이 자기하고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정을 위반하면은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브링컨 왔다 갔는데 우리는 우리 길 간다 하는 그런 보란 듯이 채택을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뭐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싱가포르 대학 교수 얘기가 이게 무역 분야의 핵무기 같은 조항이라는 겁니다. 쓰기보다는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섣불리 굴지 마라. 너희가 무슨 뭐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성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베이징 일 로펌 간부도 이런 원칙이 그동안에 뭐 중국이 계속 이런 보복을 했지만 이렇게 법령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지만 기존 관세 규정이 대부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교역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분석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번에 중국 방문한 옐런 장관도 그렇고요. 이 네. 과잉 생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블링컨도 마찬가지인데 별다른 움직임은 여기에 대해서는 없나 특별한 건 봅니다. 없었습니다. 계속 네. 뭐 브링컨도 지금 이 사람은 국무장관인데도 과잉 생산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 중국은 여기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엉터리 얘기하지 말라는 식의 반박을 했고요. 지금 뭐 여전히 냉랭합니다. 네. 이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블링컨에 미중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다 뭐 이런 좀 부드러운 얘기도 하긴 했나 그 봅니다. 블링컨 방문 네. 마지막 날인 지난 금요일에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 자리에서 두 나라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선국을 도와야 한다. 네. 미국하고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 아니냐. 그러면서 또 중국이 그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보는 게 기쁘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그 셔츠의 첫 단추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양국이 행동으로 약속을 지켜라. 슬그머니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약속 지키라는 압박도 했습니다. 잊지 않고 또 압박도 하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뭐 그런 중요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이 분야를 보면 군사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분야가 있나 봅니다. 네, 브링컨이 네. 시 주석 만나고 나서 이제 미국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통신 부문의 강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를 보면 이건 이제 회의도 하기로 했고요, 양자. 나름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얘기도 했다. 말씀드린 이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 대만 남중국해, 그다음에 인권, 펜타닐, 그 좀비 마약까지도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그 이제 시진핑이 브링컨 만났을 때 그 자리 배치, 작년 6월에 베이징 가서 만났을 때도 원래 상대방에서 이제 온 그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상석에 앉고 옆에 이렇게 앉혀서 마치 부하 다루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도 그런 그 자리를 둘러싼 기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것도 좀 지난번엔 어땠고 이번엔 또 어떻게 앉았는지 보는 외교에서는 또 흐름이. 그런 게 또 그렇죠. 특히 중국은 그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링컨이 이제 방중 일정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테일러 스위프트 음반을 구매했다고요? 이건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예, 이제 시진핑하고 만나고 이제 바로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하다가 글쎄 이게 무슨 뭐 예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방향을 돌려가지고 베이징에 그 예술거리 798 예술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장지대였는데 이걸 이제 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를 가서 차를 돌려가지고 음반 판매하는 데 들어가서 테일러 스위프트 2022년 앨범하고 중국 로커
음반을 같이 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사장 점원한테 이 테일러 스위프트 여기서 잘 팔리죠. 왜냐하면 뭐 중국서도 엄청나게 팔리니까요. 이게 음악이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다. 의미 있게 한마디 했습니다. 평소에 음악을 좀 좋아한다고 알려져 뭐 있나 기타도 봅니다. 치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글쎄 깜짝 행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중 관계 개선 노력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디를 갔는지 이렇게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외교 네. 책임자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네. 그 상하이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도 화제라고요? 이거는 이제 방중 첫날 지난 네. 수요일이죠. 상하이에 이제 갔었거든요. 그때 상하이 레스토랑을 방문한 걸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중국 SNS에 기왕 중국에 왔으니까 여기 맛집이 있다 그러면서 샤오롱바오 이게 뜨거운 육즙이 들어간 만두가 있거든요. 그거 맛있으니까 먹고 가라 그렇게 권고가 나니까 이제 실제로 그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 정치 평론가가 샤오롱바오를 먹는 게 국제 관계로 다루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뜨거운 만두라서 허겁지겁 먹으면 입을 데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해라. 상당히 뼈 있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육즙이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예. 데일 수 있는 이런 걸 또 외교와 비유해서 얘기를 했군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무부 일부 고위관리가 블링컨에게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가자 전쟁에서 국제인권법에 맞게 사용한다는 이스라엘 주장을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보고를 했다. 복잡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걸 관련해서 좀 보다 보니까요. 네. 이스라엘 그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가자 지구를 일부러 굶기려고 이스라엘군이 시도를 했던 것 같다는 혐의에 대해서 자칫 네타냐후를 체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대책을 세운다 그러고 네. 백악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바이든이 네타냐후 통화를 했는데 이제 즉각 휴전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네. 백악관 쪽 얘기가 미국도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거든요. 이런 가운데 로이터가 미국 국무부 내부 메모를 이용해서 전했는데 국무부에서 지금 이런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국제인권법에 맞춰서 사용했는지를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랬는데 일부 고위 당국자가 블링컨한테 장관한테 글쎄 그게 그렇게 적합하게 쓰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런 메모 내용이 원래 공개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일부 비밀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그런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이게 또 뭐 미국에 보고가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건가요? 블링컨 장관이 이제 네. 브리핑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다음 달 5일까지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의회가 브링컨 보고를 토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줄지 말지를 심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백악관은 로이터가 논평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블링컨은 또 사우디를 방문하네요. 지금 이제 네.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네. 막판. 이제 하마스 대표가 이제 오늘 아마 카이로로 다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각 휴전 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사우디 가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간다고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대학가에서 계속해서 시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뭐 화면 들어오는 걸 좀 보긴 했는데 시위가 네. 뭐 확산되고 네. 뭐 경찰 진입하고 뭐 체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난감한 입장이라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는 네. 어떤 그 평화적인 이런 시위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백악관이 지금 난감한 표정인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일부 뭐 주 방위군 투입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요. 저는 표현의 자유와 미국 내 유대사의 어떤 입김 이런 게 지금 딱 걸려가지고 특히 바이든이 좀 선거와 관련해서 좀 난감한 모습입니다. 네. 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100여 명이 연행되는 일도 예, 있었고요. 연행되고 지금 뭐 네. 그거 말고도 지금 또 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충돌할까봐 지금 경찰이 막 그냥 개입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CNN이 계속 이걸 중계를 하더라고요. 네. 대학을 중심으로 시위가 격화되고 네. 확산되는 모습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아랍권 최초로 원전을 가동했죠. 아랍에미리트가 두 번째 원전 단지 건설을 몇 개월 안에 입찰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 있네요. 여기가 첫 번째 원전 단지는 한전이 네. 공급을 했죠. 그래서 1호기, 4호기가 이제 4호기가 이제 연내
이제 이미 3개는 가동이 되고 있고 되는데 이제 지금 현지 보도를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이제 2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지금 몇 달 안에 입찰을 할 모양인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미 제1차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우선 협상이 돼서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소식통도 얘기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 한국이 우선 입찰 대상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기대를 또 글쎄 지금 뭐 하게 되기도 아랍에미리트 하고. 뭐 네. 쪽에서 논평이 아무런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그게 효과가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한전 컨소시엄이 일단 첫 원전은 건설을 했고요. 네. 일단 2020년 1호기 시작으로 3호기까지는 가동을 하고 있고 네. 4호기는 이제 연내 상업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워싱턴이 국제뉴스 함께했고요. 선재규 선임기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